말씀을 잠깐 꼭 오늘 두 번째 모임에 이렇게 선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지방선거에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비가 내려서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때 인권평화 포럼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강주석 신부님은 헬기에 있는 참여한 속지 성당에 계시는데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화해 협력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분단과 평화에 대한 그런 천주교 성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내셔서 제가 두 번 만나 뵙고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과거뿐 아니라 쭉 현재 미래까지 쭉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 발표로 우리 임주환 선배님 계시는데요. 늘 고양시의 구준일을 뒤에서 묵묵히 해오시는 선배님이시고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또 보조 발표 한 분 더 하시는 분이 고양시 대표 시민단체죠. 고양시민의 사무국장님이 김철 사무국장님이 고양시 통일운동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 세 분이 다 실천적인 삶을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 오늘 강연이 기대가 매우 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여기 제가 반갑습니다. 잘 아는 것도 없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서 그냥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좀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계획은 좀 여러 가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논문 내용 중심으로 했고 사실 우리 천주교에서 민족화의 학교라고 저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신주 신자들 거의 대상으로 신자만 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도 와도 되지만 주로 신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 분단과 평화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좀 이렇게 참여하고 속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민족화의 학교를 하는데 그때도 많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부족하시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말 평화로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월드컵 하는 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가지고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서 계신 분들은 그냥 인권과 평화와 세상의 이제 정의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월드컵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오늘 뭘 하는지 지금 우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장님께서 정말로 숨가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떤 이제 탈북자분 한 분도 잠깐 만나게 됐는데 어느 정도 하여튼가에 교육도 받으시고 위치에 있으셨던 분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분은 또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종전선언이란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종전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말이 그렇게 막 가슴을 울렸대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어떤 그 압박 가운데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17살 때부터 거의 10년 이상 막 군대에 있고 하는데 전쟁의 그 항상 그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종전이라는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뉴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울렸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특별한 우리가 2018년도가 굉장히 특별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오히려 막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제 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미국 국내 정치인들은 막 또 잘못하고 왔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고 온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이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맞다면은 미국 국내 미국인들 미국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서가 참 우리도 당연히 반공식 북한에 대한 어떤 분단의 의식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정서는 더 특별하구나. 다른 세상의 그 다른 국가들 대하는 것과 북한을 대하는 것은 더 유난히 특별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어떤 말씀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런 그 적대의식의 어떤 시작을 우리가 지금 좀 같이 성찰해보고 저는 종교인으로서 평화를 우리가 종교인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우리가 분단과 한국전쟁 가운데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성찰을 좀 하면서 그 적대의식의 어떤 본질을 좀 보고 그래 문제의식을 확실히 느껴야지만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회교리라고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시는 거죠. 나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평화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누구나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럼 평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금정불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이건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용서화해라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근데 이런 용서를 위해서는 이제 그 사회교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 사회교리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가톨릭의 교황님들이나 이제 교회 문헌들 종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우리 쪽에서는 법전 같은 거죠 거의 이제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리이고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묵살돼서는 안 된다. 진실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와 반대로 정의와 진실이 화해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처럼 진실이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화해가 되는 것이 그게 화해가 되고 그게 화해가 돼야지만이 결국 평화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가장 뭐 기본적인 얘기를 뭐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사회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분쟁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단됐던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분단을 겪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던 상황이냐,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냐지 이번에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그
38선이 이제 그어진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그어진 거죠 이게? 예, 45년도 이제 8월에 우리가 독립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하는 것은 1945년 8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38선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결정이 제한이 됐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38선을 경계선으로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한 거죠. 8월 10일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월에 이제 얄타 회담에서 처칠이랑 루즈벨트랑 스탈린이랑 같이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 후에 여기는 어떻게 하고 독일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를 정했는데 한반도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한다.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점령하냐 이제 이거를 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8월 달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소련군이 나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8월 10일 날 그 밤에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성이랑 뭐 그 해군성이나 뭐 이런 그 삼성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소련이 계속 내려오면 그래서 소련군에게 제한할 분할선을 정해야 되는데 이때 그 두 장교에게 젊은 장교 찰스 본스틸이라는 사람이랑 그 뭐죠 딘 러스크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이제 이 분할선을 소련군 측에 제한할 분할선을 준비해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을 쳐보니까 1909년생이에요, 둘 다. 네, 1909년생이고 찰스 본스틸이 나중에 제가 연도가 70몇 년도였나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냈고 딘 러스크도 그 국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 1909년생이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당시에 만 36살 정도 되는 장교 두 사람에게 벽거리용 지도를 주면서 선을 이제 하나 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선을.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네. 회의 중이었기 때문에 30분을 줍니다. 30분 동안 소련군 측에 제한할 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선을 이제 정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딱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느꼈던 게 그냥 누가 봐도 38선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보면 38선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딱 가운데를 이제 정한 것 같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서울이 우리 편에 있다. 야,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걸로 하자. 이 안을 제공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 이제 브루스 커밍스 주장이고요. 이제 이게 뭐 미국 문서들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완범이라는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해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정했다는 거는 좀 미국 측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뭐 아니냐. 미국 이미 이제 40년 초부터 이 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그것도 일리는 얘기. 왜냐면 이제 이 이완범 교수가 하시는 얘기는 당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그 지도에는 38도 선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축척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지도가 별로 자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이제 이완범 교수 얘기가 맞더라도 하여튼 둘 다 어느 경우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을 미국이 소련군 측에 제안을 했고 소련군이 8월 말에 이제 38선까지 도달을 하지만 내려오지 않고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온 게 9월 8일날 들어오죠. 9월 8일날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아신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우리 진짜 그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38선이 그어지는 그 상황이 물론 이제 그게 분단 정권 수립하는 좀 기간이 있지만 뭐 소련군이 내려와서 또 선을 긋고 뭐 미군이 이제 들어오지 이런 상황에서 야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해방 공간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랬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겪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쫙 그어 있는 선을 보면 너무 인위적인 거잖아요. 이거 진짜. 네. 강원도 뭐 경기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국경은 보통 뭐 강도 있고 고래 몇 살을 거쳐서 이제 생기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그냥 무심막지한 선이죠. 이런 거는 그냥 누가 진짜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단의 선이 45년도 8월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거를 정의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사진도 뭐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잘 모르고 갖고 온 건데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완전 연출된 게 티가 너무 나는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당시에 미군정이 막 시작될 때 상황이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미군정의 상황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천주교와 뭐 그리스도교,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교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시작된 미군정이 그러니까 8월 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9월 8일까지 인천에 겨우 도착할 정도였으니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준비는 잘 안 됐겠죠. 한반도를 통치할 준비가 된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제 중앙일보에 뭐 기사가 나중에 나온 건데 하지 미군 사령관이 이끄는 24군단 10,000명이 들어왔나 봐요. 그때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0,000명의 병사가 들어오는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군인이 몇 명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 10,000명 가운데. 네, 한 몇 명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조지 윌리엄스의 주장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네. 한국을 다스리러 오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군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조지 윌리엄스는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한국 이름도 있고 무광고 이름도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 24군단 소속은 아니었고 7함대, 호위함대 7함대 소속 군의관으로 들어오는데 뭐 이제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짐을 내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뭐가 안 통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하지 중장이 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해? 그랬더니 제가 태어난 집이 저기입니다. 거기 인천 어디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지 윌리엄스가 아버지가 감리교 선교사였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학생 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간 거죠. 14살인가. 그래서 다시 한국을 그리워해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한국어를 아는 사람, 한국에 인맥이 있는 사람이었던 이 조지 윌리엄스를 하지 장군이 3개월 정도 미군정 초기에 군사고문, 자기 개인 고문, 군사고문으로 어드바이저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미군정의 얘기를 한국인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하지 중장에서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우리 미군정의 어떤 방침이나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 또 한국 대표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이제 한국인 관리를 추천을 해라. 미군정에서 일할. 왜냐하면 하지 중장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조선 총독부 조직을 메가더드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지금 나라가 건준이나 이런 이제 인공으로 된 이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일본인 관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임시키려고 했는데 전국적인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고 해방이 됐는데 일본인 관리가 그대로 있고 경찰이 그대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포고문에 보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지는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경찰 간부를 우리가 한국인으로 바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중장이 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던 거고. 근데 이제 조선 뭐 하여튼간에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일본 관리들이 유입이 됐던 건데 이제 한국인 관리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조지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한 거고, 대체로는 결국 우리 가톨릭에도 사실은 이제 인사 추천을 하기 원하면서 이제 왔었는데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제 인사 추천을 했죠. 근데 가톨릭에서나 아마 조지 윌리엄스 쪽에서나 이렇게 추천했던 인사들은 대체로 우익에 가까웠던 거죠, 굉장히. 그래서 편향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하라는 어떤 사람이 이제 쓴 논문에 따르면 이 당시 미군정의 상위 50위까지의 상위 50개 정도의 고위직의 한국인 관리의 70%가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우리나라가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뭐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도 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전체 인구의 2%나 됐을까요? 그때 전체 인구의 크리스천 비율이. 근데 미군정 안에 갑자기 이제 다 그냥 저기 성당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었고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군정과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다. 가톨릭의 경우도 이제 이 스텔만 대주교님이라는 분이 9월 8일 날 미군이랑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이분이죠. 제 반공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종 주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모든 군인들에 대해서 하셨던 분이고 뉴욕 교구장이었고, 근데 이 스텔만 대주교님이 9월 8일 날 미군이 한국에 진주할 때 같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의미심장한 게 그만큼 한반도를 저거를 다 보는 거죠. 한반도가 마지막 어떤 보루,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8일 같이 들어오셨고 9월 9일 날 명동성당에서 같이 미사를 하십니다. 자기 연락병을 먼저 보내서 서울에 이제 9월 9일 날 미군들이 들어올 때 명동성당에 연락병을 보냈고 그날 저녁에 바로 미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강론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해방군으로 왔다.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왔으니 안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하셔. 무슨 미군이 왔는데 우리랑 친한 미군이 왔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 걸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나만의 보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일본의 속국 식민지.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억울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연합군에서 보면 우리는 적국의 일부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징용돼서 싸웠고 항군으로도 싸우고 막 우리도 경기 헌납하고 다 저 한 거 아니에요? 전쟁 협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안심해라 너희들 점령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실제로 이제 당시 명동에서는
소련군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련군이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소련군 환영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8선 밑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안 내려와서 다시 미군 환영식으로 바꿨다는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군이랑 지금 생각하면 미군정이랑 교회랑 친한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꼭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 또 갑자기 이렇게 친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 군정 장관이었던 아놀드 중장인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경향 잡지에 우리 나라에서 행정장관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가톨릭 신자니까 되게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미군 한국 순교자 축일이 있었는데 그때 맞춰서 미군이 이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한국 해방에 대해서도 감사미사를 복원하고 또 미군 장병들 위한 위령미사도 11월에 복원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군정이랑 천주교가 갑자기 친해집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결국 미군정을 통해서 미군정을 지내면서 미국의 영향을 이제 가까이 봤는데 제가 본 거는 뭐 개신교도 그럴 수 있지만 미국 가톨릭의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영향을 우리 한반도에 특히 남한에서 엄청 받았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주의와 가톨릭은 이제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와 굉장히 이제 부딪히면서 지내왔지만 특히 이제 교황이 이때 기호 12세인데 45년도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소련의 전체주의를 공격하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교황님도 원래 이제 공산주의랑 안 맞지만 미국 주교들의 어떤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헌을 발표할 때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완전히 잡는데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제 유럽이 하도 이제 다 망하고 뭐 전쟁 중에 다 뭐 하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호 11세와 이제 강한 유대 관계가 있었고 아까 우리 한국에 9월 8일날 들어오신 이스펠만 대주교님이랑 개인적으로 또 친한 분이에요. 젊었을 때 바티칸에서 같이 근무를 그러셔서 이제 이런 두 분의 반공주의 정서가 있었고 이스펠만 대주교님이라는 분은 미국 국내에서 이제 반공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주장 왜 그렇게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국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공주의 운동을 강하게 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 아직도 이제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이. 당시에는 더 늦은 이민자들로서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였죠. 완전히 마이너로 이렇게 천대를 받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뭐 동북 유럽이랑 2차 세계대전 때 전쟁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의 애국자, 너의 본토 출신의 유럽 출신의 적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자라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전쟁 전후에 우리가 애국자들이다, 우리는 반공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반공주의가 바로 애국이라는 것에 등치가 될 정도로 강한 반공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그런 게 이제 미국 가톨릭 교회 반공주의인데 미국의 반공주의, 가톨릭 교회 반공주의가 더 이렇게 두 가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안 그래도 미국도 반공주의 국가고 가톨릭도 반공주의 한 종교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받았으니 얼마나 이제 강하게 반공주의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이 되고 각자 이렇게 정권이 세워지는 상황이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프고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이제 가톨릭의 지도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명분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강력한 반공주의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예,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선거가 투표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5월 10일 선거. 재밌는 거는 이때가 95%라고 나와요. 저기 기록에. 그러니까 95%면 진짜 뭐 아픈 사람 빼고 무슨 부재자 빼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들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95%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이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의 실마리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경영 잡지, 그 천주교회 잡지의 기관지 같은 거예요. 공산당으로 치는 기관지, 천주교회 공식 입장을 지금도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주교에서 나오긴 하지만 꼭 그런 기관지는 아닌데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기관지 성격을 공식 입장을 얘기를 해서 사설에 각 지방 교회는 시국 대책을 세우라. 이게 뭐냐면 선거가 단지 이게 48년 2월호예요. 5월 10일 선거가 잘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으니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 보면 교우 중 유망한 이가 있거든 출마시키라. 출마하는 이는 자기 개인의 명예나 위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희생의 정신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재밌는 표현 중에 모두들 일치하여 투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몰아서 찍어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과 거리가 먼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두 일치하여 찍어야 되고, 교중에 유권자 중 기권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찰, 독려하고 투표 수속을 원조하고 지시하며 그를 모르는 자에게는 적어도 출마한 이의 성명 석자만은 쓸 줄 알도록 연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쓰는 연습을 시키라는 걸 보면 이름을 쓰게 한 건가? 근데 하여튼간 이름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쓸 줄 알도록 연습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맹자가 많았을 텐데 이제 김영희 하면 김영희라는 이제 후보자 이름을 쓰게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고가 같지 아니한 공소까지도 서로 연락을 취하여 그 공소에 취할 태도를 지도할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제가 지금 계속 드릴 말씀이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당시 상황 우리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여튼간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왜냐면 당시 요때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바로 이제 선거를 했는데 공산주의가 거의 30%, 공산당이 30% 정도 득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세계교회가 충격에 빠지죠. 천주교 9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30%를 의회에 진출하고 하니 이거 난리 났다. 이제 안 된다. 이러면 다 공산화 된다. 이런 입장에서 무조건 공산화만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이제 국내적으로도 기울이고, 우리한테 나라왔던 외국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도 꽤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보는 분이 캐롤 모시리라는 분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천주교에서 순교자이시고 이 건주교님은 캐롤 모시리도 평생을 구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인데,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반공주의였던 거예요. 반공주의. 그냥 하여튼 아무리 사람들 다 좋아하고 어떻게 해도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인으로서, 가톨릭의 어떤 사제로서. 그래서 5월 8일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이분이 통신원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잡지에 기고를 많이 하고 기사를 써가지고 미국에 많이 보냈는데 미국의 이제 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지금 5월 10일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거이다 라는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기사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가 지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런 선거가 잘 됐다, 우리 천주교 신자인 장명 박사가 두 번째 득표를 했다, 이분한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뭐 그 아들이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 편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이다가, 예, 우리도 그렇겠지만, 네,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편이다, 우리랑 같이 연관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5일에 정보 수립 정축식을 하는데, 이 권주교님이라는 패트릭 권주교님이라는 분이 외교 사절을 올리죠.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교황 대사라는 직함으로 있지는 않았고, 교황청 순시자라는 직함으로 오신 다음에 교황 사절로 됐다가 나중에 교황 대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교황청 순시자로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교황 사절은 정부가 수립되면 외교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바티칸이랑. 근데 바티칸이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도 사절을 보낸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공산주의와 이렇게 딱 대립하고 있는, 네, 미국과 뭐, 예, 소련과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남한이죠. 그래서 이분도, 네, 나중에 유교 한국전쟁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들이 근데 하여튼간 선교사로서 제가 변명을 하자면, 밖에 막 그 오리엔탈리즘을 갖고만 한국을 됐던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 견지에서는 미국 신부님들이지만 다 이분들이 1920년대, 30년대부터 20년대, 30년대부터 평안도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분들이에요, 북한 지역에서. 그래서 성당도 많이 짓고, 근데 그 성당들이 제가 있는 참여연대 성당도 그 이제 성당 모델로 한 건데, 다는 아니지만 동양 양식으로도 많이, 한국 양식은 꼭 아니지만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고, 동양 양식으로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토착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을 때인데도 이분들 글이나 이런 걸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여튼간 제일 걸리는 거는 공산당은 안 된다, 네,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천주교랑 공산주의랑 안 좋았냐? 물론 진짜 옛날부터 18세기부터 안 좋았고, 곳곳에서 뭐 스페인 내전 때 멕시코에서 다 그냥 서로 죽이고 그냥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공산과 가톨릭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제 흐름 안에 있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뭐 이런 토지개혁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당시에 토지 소유를 했었고, 왜냐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토지 소유를 했었는데, 결국 이게 토지개혁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는 같이 못 산다, 이제 거의 다. 당시에 이제 그 함흥 쪽에 법원에 있는 수도원인데 굉장히 큰 수도원이죠. 땅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일기를 보면 토지를 몰수당한 다음에 여기 100여 명의 이제 신학생들이 살았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고, 이제 이렇게 서울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이렇게 뭐 사이가 좋기가 어려운 정말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종교가 지주의 입장에서, 당시 대부분의 민중은 이제 그 토지개혁에 대한 원의가 있었는데 지주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변명을 하자면, 뭐 땅을 산 게 뭐 부자하려고 사기보다 하여튼 교회 운영을 위해서, 르텔 주교님이라는 이제 분이 프랑스 주교님인데, 이게 당시 교회 운영은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해외 프랑스에서 원조 자금이 오는데 이게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을 사자. 중국에서도 썼던 방식인데, 우리가 좀 싸게 주자, 소작지를. 그러면은 걔네들 좀 저기 소작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게 토지개혁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천주교 해고라는 그 교회 언론 유일하게 계속 나왔던 언론인데요. 거기에 이제 강하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성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전쟁이 나고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와 신자들이 잡히고 죽고 이제 이런 상황. 그리고 저쪽 그 좌익도 또 죽임을 당했듯이 우익의 죽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건 성전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또 쉽게 쓰였던 거, 쉽게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그죠? 이게 악마와의 싸움인데, 당시에는 좀 너무 쉽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 때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5월 10일 선거 때도. 원래 그 가톨릭이 5월 10일은 월요일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일요일날 그 선거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직 중장이 종교계에 이제 물어봤겠죠. 선거일이 주일이어도 일요일이어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우리 가톨릭 주기 지도자들 답변은 이 선거는 이번 선거는 성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성전이다. 거기는 악마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전쟁까지 났으니 이제 이건 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와중에 제일 이제 안타까운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신부들도 이제 총을 들고 싸우려고 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청년 결사대 결성을 됐는데 다행히 그 군이 무기 공급이 어려워서 좌절됐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뭐 부대를 만들고 무기를 주면 가서 싸우겠다. 직접 총을 들고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사명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전쟁에 대한 교회의 시각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변명을 하면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내가도 장군부터 트루먼 대통령부터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제주에서나 여기 여러 군데서 민간인 학살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막 함정을 타서 막 죽이고 이제 이런 거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명을 생각했던 그 상황이 사람으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내가도 분명하게 자꾸 이 한국 전쟁을 성전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 9월 29일에 서울 수복이 이제 거의 맞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양식을 하면서 신의 섭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거는 우리가 준례기를 바쳐야 된다 군인들에게 유엔군과 유엔군이 성전이다라고 이제 논리를 피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전쟁 전에도 사실 이제 이런 악마의 소산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가톨릭은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너무 평화 감수성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네. 이게 대동아 전쟁 때가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네. 이건 42년 3월호에 나와 있는 건데 전쟁을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신자들한테 막 6.25 때 우리가 성전으로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신부님 그럼 어떻게 하냐고 공산주의랑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저한테 이제 좀 항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공산주의랑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뭐 공산주의 이런 걸 떠나서 폭력 자체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이게 대동아 전쟁도 그러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들 만약에 침략 전쟁인 그 대동아 전쟁의 상대자는 누구냐? 미국과 영국인데
불과 10년도 안 되는 그 차이에서 영미 귀축이라고 귀신과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대동아 전쟁에서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측면이 잘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결국은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이라고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상황,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 보면 반공주의라는 어떤 강한 아주 그 신념과 강한 교의, 우리가 도그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교의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교의,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반공주의가 있었다. 근데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대동아 전쟁 때 것을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제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됐던 거죠. 전쟁이라니 거대한 악의 어떤 그 폭력에. 제가 그래도 여기서 어떤 이제 해결의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더욱 이렇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쓴 일기, 아까 그 메리놀 신부님들, 반공주의를 강하게 했던 메리놀 신부님들의 일기에서 이제 다른 표현들을 찾으려고, 사실 당연한 표현들이지만 다른 감정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굉장히 1920년대부터 평안도 지역에 선교사로 왔고, 근데 보통 생각하는 선교사보다는 제가 이제 평가할 때는 그렇게 제국주의적이지 않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 문화와 융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 사람들과도 이제 잘 지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1941년에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 이제 41년 6월까지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본당 신자들이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송별을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분들의 표현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보내기 싫어서 끝까지 마중 나왔던 신자들, 내가 뉴욕의 지하철에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아보니 그때 신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미국에 지하철이 있었나 봐요, 뉴욕에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클리어리스분 이런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을 너무 그리워했고, 이분들이 한 40년대 초반만 되면 42년도 이제 갔고, 좀 44년도, 5년도 되기 전에 다른 표현들이 이제 한국에 곧 돌아갈 준비를 해요. 이게 이제 전쟁에 이길 거를 뻔히 이제 일본이 얼마 못 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간다, 우리 선교지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평안도를 못 들어가죠. 그쪽에 자리했던 본당을 못 들어가시고 38선 이남으로 이제 오는데, 와서 이제 여기 맡은 본당이, 이분은 평택의 서정리 본당을 맡아서 본당 신부를 하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요. 이제 아까 번주교님 같은 분은 대표였거든요. 이제 한국교회, 우리 노기남 대주교님이 로마의 교황님 공식 아련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없었고, 번주교님이 한국 천주교회 대표로 이제 있었는데,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나가 계시고, 다른 이제 신부들 도망가라고 이제 피난 가라고 해서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피난 갔다가 와보니까 이 서정리 본당 신자의 대표될 만한 이제 카테키스트라고 나오는데, 교리교사이면서 아마 당시에는 이제 본당 대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부가 잡혀갔다고 하는데, 왜 잡혀갔냐고 신자들한테 물어보니, 그들의 외교인 아들,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외교인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신자가 아닌 아들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 아들은 35세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가고, 가니 부인은 이미 큰 교도소로 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다른 신학생 2명하고도 다니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는. 그래서 반공주의자 신부님이지만 이 공산주의
가족이가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게 한 가족 안에도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가톨릭 신자고 충실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 공산주의자일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악마화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이제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캐롤 보시널 정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저거 하고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캐롤 보시널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을 되게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데 저기 어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고 뭐 얘기도 하고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와서도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하는데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니까 거기 인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서울 수복 후에 이 일기가 한 50년 10월쯤에서 쓰여진 얘기로 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니까 막 젖먹이들이 죽고 막 시체가 막 쌓여있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지지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최고라고 공산주의를 막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구역 혐의자들이 있는 뭐 아무리 감방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따졌어요. 가가지고 따졌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뭐 유엔 관계자 뭐 회의가 하나 있었는지 그것만 끝나고 바로 가자고 해서 뭐 시내를 가로질러가지고 이제 형무소로 이제 같이 가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라. 몇 가지 뭐 재판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 어떤 걸 개선해달라지 이런 거를 이제 들어주라고 했는데 다음날 한 40여 명이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 그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처리하라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건지 그냥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이제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그 미국 대사관으로 와서 따지고 이제 이러는데 그런 균열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가 믿었던 자유민주주의 정부, 반공주의 정부가 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이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캐롤 보시널 일기에도 그들은 악마입니다라는 이제 데블이라고 표현도 직접 씁니다. 왜냐하면 뭐 전쟁 중에 막 성당에 가서 그 감실이라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막 그 관여를 삼아서 이제 그 사격 연습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악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흔들렸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군종 신부를 우리나라에서 군종 제도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 전에 친했을 때 찾아가서 군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가톨릭은 우리가 미사 예물이 있으니 따로 정부의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만들어주라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군종 신부로 야전병원에 가서 보니까 얘기를 해봤는데 인민군들 포로가 잡혀있는 야전병원에 가서 보니까 남쪽 출신인들이 더 많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꼭 북한에서 뭐 공산주의자라가지고 인민군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잡아서 군복 입히면은 인민군도 되고 이제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만나보니 인민군인데 남쪽 출신이야 이제 이런 상황이죠. 제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책에서 이런 조선인민군 우편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뭐냐면 이 저자가 미국의 그 어디죠? 내셔널 아카이브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미군들 노획 문서인데요. 노획 문서 가운데 편지들이 노획한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편지가 붙여졌는데 수취인한테 못 간 편지들. 전쟁 중에 미군이 노획한 이 편지들 노획 문서를 모아서 이 사람이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1950년 7월 5일에 원산시 제14인민학교의 김근식 어린이네. 김근식 이름이 김근식 어린이가 인민군 아저씨한테 유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인민군 아저씨야. 일선에서 싸우시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여기
과라고 했는데 조국과겠죠. 조국과 강토를 위하여서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우시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인민군대 아저씨와 같이 한 일터에 나가서 인민군대와 같이 싸우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민군대 아저씨들은 끝까지 싸워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한 열흘쯤 있을 때 김근식 어린이가 이제 학교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이제 아저씨들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막 이렇게 상대를 막 죽일 듯이 생각을 하지만, 예, 그렇게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편지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는 우리 교회가 평화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근데 전쟁을 실제로 많이 수행을 했고 적극적이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밀튼 인거라는 사람이 쭉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쟁의 상황에서를 보니 6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국제군전쟁 성전은 막 전쟁을 직접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적극적인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전쟁은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뭔가 좀 조건을 따지자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쟁은 뭐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근데 그 대신 좀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최근의 가톨릭의 논의는 정의로운 전쟁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상황을 거의 이제 현지 교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 자체가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어떤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슬픈 전쟁이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만약에 침략에 대한 방어라고 할 때도 굉장히 슬프고 내키지 않는 것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일부 있는 것이지만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는 거죠. 폭력을 끝까지는 쓰지 않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자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기를 버리고 산으로 다 도망가고만 이제 이런 경우들의 어떤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나는 거부하겠다 차라리. 네. 그런 종교 공동체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 대한 어떤 것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북한과의 관계 안에서 보천주의 신자들끼리 모여서 제가 민족화학교 때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그래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사적 옵션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건 그거고 이제 그래도 뭐 현실 안에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우리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안 하지만 이제 그 비폭력이나 무력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신학에서는 거의 이제 명확하게 60년대 이후에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고 50년대부터 이제 변화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개발되고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이제 이러면서 정당한 전쟁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분명해진 것이고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수없이 죽어야 되는 이제 폭력 쿠바의 핵 미사일 위기, 소련과 이제 미국의 핵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이거는 군비 축소로 가지 않으면 세계에 답이 없다 이런 게 가톨릭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잘못을 2000년에 이제 그 대인년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많이 했듯이 우리 한국천주교회 대표 기관이라고 기구인 주교회에서도 회신과 화해라는 문건을 발표를 해서 2항을 7개의 항이 이제 있는데요. 2항 보면
우리 교회가 열방의 침략과 일제 식민 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 안정을 보장받고자 정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예, 식민지 시대의 그런 잘못들, 사망에서는 우리 교회는 광복 이후 전개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빚어진 분단 상황의 극복과 민족의 화해 일치를 위한 노력에 적절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마음 아파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공주의라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렇게 부족했던 모습들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인들은 그런 그 참회 진실을 마주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그 평생 아마 용서에 대한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볼 때 유대인으로서 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니 자기가 볼 때는 나자렛 예수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인간의 조건이라는 저서에서 나자렛 예수는 인류사 안에서 그 용서의 역할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 용서할 수 있다, 인간이 용서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나자렛 예수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시작이다라고 아렌트가 보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그 행위의 어떤 제약을 아렌트가 얘기할 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제약,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환원 불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미래 예측 불가능성은 약속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고, 환원 불가능성은 용서라는 것을, 내가 너를 엎질렀던 것을 되담을 수가 없지만 용서라는 어떤, 제가 이렇게 말을 붙이면 아주 신비로운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던 어떤 것이 돌이켜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낭만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이 그런 용서와 화해와 분명하게 연관이 있고, 그런 면에서 평화로 가는 중요한 길을 여기서 찾아야 되고, 또 그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진실을 대면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속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있는 성당의 이름도 그 참여와 속죄의 성당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헌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 중에는 그 말도 처음에는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북한이 잘못했지, 우리가 참여한다는 막 이렇게 종북처럼 막 그렇게 싫어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여하고 속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 해방후 1945년 8월부터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까지 그로부터 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역사를 천지를 통해서 다시 봤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뜻깊게 설명해 주셨고, 또 마무리 보면 평화의 의미, 정의의 전쟁의 정의와 평화의 의미, 어떻게 용서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얘기까지 훌륭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길기는 했는데요. 친구들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는 한 3, 40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민주환 어제 밤새서 그냥
대표를 치고 싶어서 좀 힘드실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는데요. 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그 중심으로 해서 모양적인 통일운동 상황도에 대해서 살짝 소개시켜주십시오. 대표 끝나니까 즐겁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멍멍해요. 근데 저보고 뭐 고양시의 평화 통일 운동 뭐 이런 단체들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제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지만 저희가 가장 막내 후반으로 와서 통일 쪽에 무슨 시민운동 한다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의 그런 활동사항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더니 저희 단체 소개하라 그러나 이게 뭐 그걸 이렇게 그렇게 편집까지 봐주시나 하는 선뜻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고양시에 특히 이제 통일운동단체들이 좀 제법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접경지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바로 순포 초등학교 거기서 저희 조상 때대로 살아왔는데 뭐 초등학교 때 보면 거의 뭐 삐라가 거의 학교 마당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비틀 정도로 이렇게 있었고 거의 우리나라 방송보다는 북한의 방송을 거의 듣고 자랐죠. 그래서 저쪽 심학산 너머 쪽은 아예 가볼다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금단.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장 기본이 이동의 자유인데 이거 가지 못한다는 게 위험이 대단한 대학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분단의 원인과 그들이나 종교인들의 그 당시의 입장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고 저희 통일을 이룬 사람들의 강의에도 분단 원인들은 진단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섬나라 이게 분단이 이렇게 된 이후에 우리는 뭐 섬나라 같지 않냐 그랬는데 섬나라는 어떤 바다라도 있으면 헤엄쳐서 가볼 수 있을 텐데 전혀 뭐 섬나라도 아니죠. 도들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 이제 이 고양시는 있는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접경지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통일운동 이런 게 좀 활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심리적인 어떤 부담 요인이고 우리 통상 우리 고양시 얘기하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통일한국의 실컷밸리 해갖고 먼저 시작이 대표부였죠. 통일의 관문, 전진기지 그런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통일운동이나 이런 단체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통일을 이룬 사람도 막내로서 후발적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제법 시민학교가 쭉 13기에 이르면서 회원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좀 가장 이렇게 인원도 최종적으로 가장 많고 그래서 핫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런 사람들의 리플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희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정관상에도 있지만 시민운동단체 NGO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시민운동단체라면 통장 아시다시피 변혁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더하기 역사운동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운동 말씀하신 그 분단의 뿌리를 두면서 우리의 민족의 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숙명과 정당성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지금 좀 떼어진 얘기인 같지만 우리의 통일운동의 기반은 민족주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민족주의 얘기하면 통상 진보적인 분들은 이게 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일운동이 바로 민족주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면 우리 항상 뭐 기본 개념이 뭐 일정한 지역에서 장시간 동안 뭐 혈연과 언어를 같이 쓰면서 뭐 사회나 문화,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뭐 집단 뭐 이렇게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왔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스탈린 이제 주로 이제 경제 공동체를 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인간 공동체, 인간 공동체하고 우리는 소련 그리고 이 역사성 이런 게. 근데 이거 통상 민족이 서구 쪽에서는 이제 근대국가 성립하면서 저쪽 그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오히려 민족이라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는 뭐 뿌리 깊게 그 민족의식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좀 그때 말하면 우리 민족의 생성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고양시하고 딱 인연이 깊게 한번 말씀드리면 통상 그 5,000년 전이 이제 그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데가 우리 이제 당군왕국 때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보통 수렵하고 뭐 이렇게 채취하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당군왕국, 조선 뭐 이런 데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5,000년 뭐 가와지 법시 뭐 이런 거. 가와지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재배 법시가 발굴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하고 딱 그 민족 형성기하고 딱 맞는다 생각해갖고 거기에 고양시 의미를 좀 민족의 기원인 고양시하고 의미를 그태로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이제 통일운동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끌어들였는데 저희 단체 소개를 하면 먼저는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단체명을 정할까 고민을 쭉 했었는데 뭐 통일을 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근데 통일을 이루는 애 이루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없으니까 이루는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한자어로는 이룰 성자인데요. 이룰 성자의 의미를 얘기하자 보면 대개 보면 인간이나 어떤 사회라든가 이런 게 완성하는 단계가 마지막 이룸의 단계인데 이룸의 단계를 가지려면 먼저 감흥이 와야 됩니다. 감흥이 온다라고 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먼저 와서 그것을 예로서 이렇게 확립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화롭게 이룬다.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흥어시 시에서 흥하고 바른 감정을 발현해서 이번에 예에서 서서 그 다음에 성어라 그 조화로움에서 이룬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좋게요 이제 우리 이제 통일사에 보통 인연 비슷하게 끌어들였는데 그건 제가 그 저작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흥이 올까? 이거는 역시 운동할 때 같은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정열이라고 할까, 의지라고 할까 이게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로 막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바로 갈등 냉전에서 협력 평화 시대로 갔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소문 통일도 불러보고 잊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 단체들도 생명평화 기행도 좀 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뭐 평화 통일 축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확히 좀 뭔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정확히 뭔가 알아야 되겠다는 건 우리에 대한 그 통일의식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 우리 보면 어느 지역이든 뭐 통일위원회 헌법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사가 누구 오신다고 하는데 이동복 항명 하던 분이잖아요. 저런 분이 와서 강의를 하면 다른 왜곡된 통일만이 분명하다. 여기는 어떤 건 되게 또 그쪽 책자들을 쭉 보면
뭐 체제원하고 안보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 가지고 도저히 방법론이 통일이 안 되는데 제대로 아는 그런 어떤 통일 방법론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저희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13기까지 그 학교를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저희 통일을 이루는 사람의 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그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가 이제 먼저는 이제 우리 분단의 근원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쭉 13기에서 교육 사업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건 이제 우리 전체 시민을 대하는 그런 교육이고 거기에 더하기 해서 학교 교사, 통일 관련 교사 교육도 작년에 도움을 했고요. 올해도 또 좀 어디서 소문이 나는지 그 의뢰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저 통일 관련 저기 교사분들이 우리 이쪽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육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는 단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북한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하는 거죠. 통일이라고 하는데 통자라는 분위기는 좀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일하는 개념이 통치 이렇게 하나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함께 이렇게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통하는 고통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통도 하나로 가지면서 함께 통하는 그런 어떤 그런 하모니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해갖고 저희는 그 회원들의 지금 뭐 이탈 주민이라고 하냐 우리는 통상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윗동네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윗동네 분들하고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같이 일통하자 그러니까 같이 한번 나눠서 정서적으로 동일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요. 이제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 같아서 이제 교류 협력 사업 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선배님 함께 계시죠. 통일나무 교류 협력 사업을 먼저 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한번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해보려고 하고 나무 심기 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시민단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라는 게 그런 어려움인데 그래도 해내려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독립해야죠. 독립한다는 건 누구에게 지시나 뭐 어떤 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영리성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나 현실성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자체의 기금을 마련해서 한번 그런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개발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의 우리 통일운동하는 쪽 그런 기반들을 개발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단체 소개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 얘기하고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우리 인권평화 쪽에서는 통일보다는 인권의 문제나 평화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하는데 저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통일하고 평화하고 뭐 이거 서로 관계하고 이거 놓으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근데 구태여 그걸 공헌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을 앞서게 되면은 뭐 하여튼 그게 너무 앞서게 되면 뭐 지금의 뭐 그런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인 궁극적으로 평화라는 건 통일이겠죠. 어떻게 남북이 그대로 현재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한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선의의 무시가 가능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뭐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 이거 그게 가능할 일일 건가라는 생각인데 궁극에서는 궁극의 평화는 통일에 있으면 분명한데 이걸 당장 그거를 바로 앞당기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마찰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통일과 저기 평화는 그렇게 모순된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중원권 실무적으로 아시겠지만 통일을 이룬 사람들 전시 이름이 통일 의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 들어봐도 좀 유학자 냄새가 좀 나십니다. 원래 그 고양시에서 알아주는 유학자 아십니다. 이제 다음 준비되어 있는 거는 우리 김철기 국장님이신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지금 20장 넘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에 또 모실 테니까 가능한 것만 10분 동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했었는데 딱 10분 하니까 저는 이제 고향 지역의 통일운동 진행 과정을 정리를 좀 하고요.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시민사 연대회의 간사하고 시민의 정책국장하고 2011년도부터 경기평화교육센터라는 데서 활동하는 학교 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 지역 통일운동이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굳이 200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가 2005년도 이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05년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위주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2005년 전까지 2006, 7년 정도까지 는 이제 시기로 지역 연대체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보면 8.15를 즈음해서 8.15 통일 한마당 행사를 기획하는 그러면 시민 단체들이 쭉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끝나면 해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2001년도에는 주로 학생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항공대학교. 그리고 이제 뭐 2005년도에도 똑같이 시민 통일 한마당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시민회가 1년에 한 번씩 그 7.27 정전협정 때를 맞아서 한강하고 평화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시기로 가면은 고양시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상설적으로 한 연대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이제 6.15고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면 200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2007년 12월 달에 선거를 하고 MB 정권이 쓰고 2008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때 통일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런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의아하게 생각할 줄 알고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거라도 안 만들면 아무도 얘기 안 할까 봐.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연대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사 연대회에 들어와 있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입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당들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웹자인데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2008년도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미리 선견지를 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지금 여기 원래 있었는데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2009년, 2010년도에 이제 율운동선언 즈음에 해서 통일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 보는 무슨 사진전 하고 그때 행사하고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저 여기 사진 보면 이 부분이 어제 시장 계십니다. 되게 흐려가지고 주로 6.15를 즈음해서 6.15 행사 그리고 상서적인 이제 뭐 통일학교라든지 아니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때 MB 정권 때니까 대북 관련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선전자, 그리고 기행, 그리고 통일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6.15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중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마라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인진가이라는 마라톤을 진행을 했었고요. 보통 이게 뭐 고향탑에서 한 3, 40명 정도 오고 이제 도 차원에서 한 500명, 600명 정도 마라톤을 한 4년, 5년 진행을 하고 이제 한 4, 5년 마라톤을 진행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사실 물론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요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안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6.15 고향본부는 사고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고 이제 그 상급 단위로 경기본부는 아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말고 지역본부로 있는데 수도하고 안산, 안양 이 정도만 있고 저희는 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통일단체처럼 시민단체처럼 회원 구조였으면 운영이 쉬웠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연대단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단체에서 통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자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때 당시 분위기 자체가 2008년, 9년 당시에 통일운동합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끼고 보는 쟤 뭐야? 이상한 생각을 끼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 통일단체,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회가 이제 2012년도부터 고향 평화통일예술제 학술제를 진행을 합니다. 광장 사업이 2012년도 건데 2011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첫 해에 이걸 할 때 기회를 맡았었는데 이 광장 사업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2008년 광우병이 끝나고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페스티벌처럼 한 적이 있어요. 부스를 쫙 다 깔아놓고 자기 단체를 홍보하고 아 저거 되게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쭉 참여를 하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자기 단체를 홍보하자.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작년 거인데 작년에는 통일교육 관련한 콘서트와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뭐 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 뭐 학술제, 예술제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회는 이제 작년과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적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기자단과 현장 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시민회에서 이제 통일 관련 평화통일 교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대응해 나가는 올해 또 북한 예술단이 1등갑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겨울에 경기도의 시민단체들이 현수막 30개 정도를 쫙 걸어놨습니다. 그때는 차로 안 오고 배로 오는 바람에 아무도 못 봐서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4월 27일 날 한 번 달리기 인간 뛰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이 모습 이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준비 과정이 되게 어설펐는데 시민들 호응이 되게 좋았다. 물론 이제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평화대동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상징하는 새마을회와 그리고 여기 쭉 있는 다른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 같이 사업을 해요.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봄에는 모내기를 같이 하고 가을에는 쌀을 수확을 해서
그 쌀을 북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이제 기획된 사업이고 16년도, 17년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 쌀을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가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 평화우리라는 단체는 2012년도 이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2년이라는 시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12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서거하죠. 서거하죠. 왜 서거하시죠 이러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가 되면서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차원의 민간 교류 사업을 했다라는 게 이제 큰 의미라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체는 이제 통일당은 외국 민간 교류 사업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사무장에 계시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당 문물체험이나 평화시민, 평화기획, 그 한반도 사인지 전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개성 시민축구대회, 개성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개성공단 관계자분들과 고향 시민들과 같이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분 시민 대표를 하시고 어제 따로 시의원이 대표이시네요. 이제 진보 우산 손잡고 상황하신 분들을 정했습니다. 10분이란 시간이 압박감이 너무 커서 고양시에서 통일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5기, 6기의 상황을 보면 여기 보면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 통일에 정말 뭐 전도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민선 5, 6기 고양시의 통일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고향 평화통일특별시를 선포하고 비전을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 독일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 그때 이주를 사무국장을 하면 성명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실리콘밸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좀 전시적입니다. 통일하고 실리콘밸리의 내용을 보면 통일과 아무 내용은 없습니다. 전 그냥 한마디로 공단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일 관련한 사업을 뭘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포럼,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만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평화인권 팀이라고 있습니다. 직원, 팀장 안에 직원이 7명 정도. 정말 비전문적입니다. 여기 아무튼 다 아시겠지만 5분 이상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화끈 거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치우기는 어떨까? 어제 선거가 끝났는데 어제 시장이 된 분의 선거 자료집입니다. 8면의 선거 자료집에서 2면을 평화, 경제, 특별시, 평화, 남북 경제 중심 도시, 대한민국 평화 도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후보들이 이번에 다 이렇게 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찬찬히 살펴보면 평화 경제 특별시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나서서 평화와 통일을 이끌겠다라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고양시에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라는 그게 다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통일을 운동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거냐. 물론 시정을 펼치는 사람과 저희 같은 NGO가 바라보는 눈은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더 평화 통일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육 관련한 내용을 원래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소형교육 되게 문제가 많다. 소형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부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한 달 파주에 있는 인력화 센터에서 이걸로 얘기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통일교육할 때 강사할 때 제가 탈북민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의뢰하는 탈북민을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 생활이 어떠냐를 학생들한테 얘기해달라는 이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왜? 내가 북한이 싫어서 나온 사람인데 나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들으면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아, 나 진짜 얘네하고 합치기 싫어. 그러니까 점점 여러 조사를 하면 학생들 통일하자라는 의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4월 27일 이후로는 학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첫 번째, 일단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단체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지역 내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방북을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역 내 통일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권평화 통일을 전담하는 전담센터, 물론 평화인권 팀이 고양시청 내에 있지만 그런 공무원 행정 조직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교육을 확대시켜야 돼. 지금의 통일 분위기 되게 좋은데 애들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미래 세대가 통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이 서로 협력하는 실질적인 통일운동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람이 없을 때 바람길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이게 엄혹한 시기에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분위기 좋을 때 통일운동 다 합니다. 누구나. 그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 엄청 많이 생깁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안 불 때 바람을 돌리려고 통일운동을 할 수 있게 뛰어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진을 되기 전에 이렇게 뺄게요.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한 정도 주제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시간이 좀 어떠세요? 지금 일찍 끝내고 저희가 좀 토론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첫 때는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토론을 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다 더 늘려 뭐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할 얘기가 워낙 주제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어제 중요한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그때 지금 김철규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자체에서 이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고양시는 지금 8명? 33명 중에 8명밖에 없습니다. 단체장 바뀌었고 그러면 시민사회가 이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으면 김철규 국장님이 지금 마지막 화면에 네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지금
그러니까 제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관련해서 토론했으면 하는 거리는 많은데 우리 신부님께는 인문론하고 종교하고 부딪히는 건가? 뭐 이런 거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거는 좀 필요가 없어요. 주로 북미회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건가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자체 선거 후에 어떤 내용들로 만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거든요. 그와 관련된 궁금하신 얘기 있으면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우리 딱 찍어서 우리 은희만 국장 얘기하고 부탁드리겠죠.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오셨는데 저 질문을 잘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앞으로 하셔야 될 일? 이 좋은 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고 뭐 앞에 계신 분들께 있으면 또 뭐가 없었는데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곁에서 나무 열심히 풀매고 있고 신부님께서는 신부님의 차여져 있는 민족화의 이론에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죄하신다는 분위기거든요. 해방 전에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셨다고 속죄를 하셨잖아요. 참여와 그게 이제 행동을 좀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도 활성화돼가지고 북한도 자주 방문하고 그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전혀 완전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걱정은 많이 하죠. 대북 민간단체들 패싱 얘기가. 그 얘기는 뭐 여태까지 어렵게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해왔던 단체 운동의 개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으로 어느 유수 단체가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 밀착형으로서 말씀하셨던 통일을 이룬 사람들 시민의 그들의 연대체의 역할이 보다 좀 부어져야 돼요. 종교 민족화에 이루어져 그런 메시지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보수의 야구꾼이라는 아까 생활단체를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진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건 잘 변화나 개혁을 시도하는 게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들인데 거기도 어느덧 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요즘 보수라는 것은 많은 지역부터 달라져 있습니다. 시민계상하고 위원회 측보다 좀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통일운동단체나 평화운동단체들의 자리 마련이 됐고 이런 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뭐 기회만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가 길고요. 신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네, 먼저 제가 너무 길게 가게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깜빡하고 정신없이 네, 죄송하고요. 너무 중요한 지적하셨고 저희 민주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래서 신자들이 하여튼 의정부교구 차원에서는 이제 경기북부 반환인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 스스로 혼자서만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자화자찬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부교구가 생긴 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구가 생길 때 사제 평균 연령이 35.6세였어요. 처음 의정부교구가 생길 때 친구가 한 170명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이 없으시겠지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있을 수 없는 36세가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젊은 신부들이 왔다는 거죠. 젊은 신부들이 경기 북부 지역을 그러니까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여기 고양, 파주 그래서 이제 젊은 신부들이 와서 아무래도 진보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
사실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좀 보수화됐다고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성당에 와서는 그냥 왜 정치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뭐 우리가 4대강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막 제가 했던 시골 본당도 현수막 걸어두면 낫으로 막 와서가 4대강을 반대합니다. 이제 이런 게 천주교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교님들이 얘기를 해도 싫어했는데 젊은 신부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뭐 신자가 본당의 대표하던 신자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유정부 교육 신부들은 다 빨갱이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당은 다르지만 신부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네, 뭐 약간 이제 자기 자랑처럼 정말 여기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젊은 신부들이 와서 15년 동안 얘기를 해서 파주가 변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몇 프로 차이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자부심을 그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꼭 저희는 이제 각 본당에서도 민족화의 분과라는 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의 통일운동이 오랜 뭐 몇십 년의 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상부에 위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높은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북지원사도 크게 하고 이렇게 막 방북도 많이 하시고 이제 상부 위주로 했는데 각 일선 본당의 신자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민족화학교 강의인데 그런 학교 강의를 통해서 또 민족화 분과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뭐 그런 일선 본당에서 조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민사회단체들도 한테 종교계가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인원동원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우리는 통일교육 듣기 싫은 사람도 우리는 억지로 시키거든요. 말씀 중간에 이제 듣다가 듣기 싫으면 나가더라도 하고 싶은 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종교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제가 여쭤볼까요?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김철기 국장님께 오랫동안 이렇게 통일운동을 해오셨는데 아까 중요한 지적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과제가 볼까요? 우리 통일운동 단체에서 시민운동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고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 뭐 장애인운동, 고유 영역이 있는 그런 단체에게 이제 통일운동을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참여하는 짬이 안 되는 거죠. 힘의 배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통일운동과 평화와 인권 관련한 운동은 우리의 좀 일상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 얘기를 제가 술 먹을 때마다 연대회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가 이제 과거에 6.15에 살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통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10년도가 되면 11년도 기억하는데 10년? 이제 10년이 되면서 고향 평안기가 생기고 통일나무가 생기고 통일사가 생기고 통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사업을 늘 해왔던 시민회도 있고 뭐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저는 한 번은 이 단체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른 상위 조직을 두는 연대체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협의체 수준일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정말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판을 만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얘기하고 어느 순간 되면은 통일을 사업으로 보고 서로 경쟁하는 사이로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제한됐던 그런 문제들을 그림을 그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계획이고 끝으로 민족 이사는 이제 아까 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할 때 민족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체제가 지금 완전히 다른데 민족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기에는 민주나 자유개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늘 거기에서 이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운동으로 통일을 어떻게 이 남북의 체제가 다른 걸 연결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뭐랄까 큰 질문을 하셨어요. 뭐 통상 민족공동 동질성 후보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우리 정상회담 보니까 통역 없이 잘 가잖아요. 이렇게 이질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통일운동 얘기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 상당히 뭐 냉전 분단체에 살아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뭐 그거보다는 거의 이제 실사부시로 나가게 되면 뭐 지금 몰타 이후에 그저께인가요? 그 이후에는 정말 분단 체제를 끝장났다라고 거의 봐도 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떤 분단 이데올로기 우리 안에 냉전의식 이런 것이 문제이지 동질성의 문제는 그걸 바로 뭐 통일 방법론에서는 뭐 바로 무슨 연합이니 뭐 여러 가지 연방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동질성의 문제는 거의 그렇게 이질화되어 있다라고 보이지가 않고요. 크게 고민은 저는 안 해본 말씀이고 너무 큰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통일이 기껏해봐야 바이라마르 뭐 70년의 재통일이에요. 우리는 고려를 우리는 통상 우리 이름이라는 이거를 이름 코리아라는 이름은 게 900년인데 그때만 따지고라도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단의 길이 70년이라 하지만 그 고리는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다시는데 이게 너무 양말이고 근데 그 부분은 바로 통하고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이게 뭐 교류연협, 학술, 뭐 인도 이런 부분으로 하면 그 동질성 문제는 바로 금방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을 합니다. 부족한 게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함께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부족했던 내용들 다음번에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김철 국장님 충분히 준비하신 얘기를 하면 다 했을 다 할게요. 다 함께 또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하고 또 부족한 얘기 뒷풀이 안내 말씀 밖으로 왼쪽으로 나가시면은 그 1층에 소라고요. 커피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뒷풀이를 좀 못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하시고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